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미국 장은 3일 연속 상승을 하는데 우리 장은 오를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갑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나뉘었어요. 코스피는 조금 그래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은 또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떨어진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위주로 대형주가 좀 올라가서 이런 주식을 담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코스피 지수만 올라갔어? 이렇게 한숨을 쉬는 상황이고 이랬습니다. 또 국내 채권 시장 불안해서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감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는지 오늘도 철저하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는 두 개를 꼽아놨는데요. 먼저 반도체 관련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아시는 바와 같이 6개월 동안 8만 전자부터 7만 전자, 6만 전자, 지금 5만 전자인데 이제 6만 전자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요즘 요 며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자체가 지난번 9월에 있었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캐펙스 축소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그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월에서 12월 그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적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따뜻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반전이 됐고요.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TSMC가 이제 중국 쪽 비즈니스가 많고 또 대만 쪽에 이제 주로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진핑 정권 3기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 반사수혜를 삼성이 다시 받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또 믹스가 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캐펙스 투자 50% 축소하고 감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업황이 좋은 상태는 아닌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 몇 가지를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상황 자체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해야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요번에 이제 3분기 매출이죠. 요번에 3분기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10조 9,8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6,500억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로 떨어진 거냐면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매출 같은 경우는 6.9%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가 감소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감소세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전망치가 2조 1천억 정도였는데 그 2조 1천억에 비해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온 걸 보면 1조 6천억이니까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잖아요. 그냥 못 미치는 게 아니라 너무 못 미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괜찮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 쪽에 좀 집중 주력 사업을 갖고 있는데 이 D램 즉 메모리 반도체라고 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주 고객은 PC와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이 PC와 스마트폰의 제조사들의 출하량이 지금 감소세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에까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년은 더 좋을 수가 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좀 해줬어요. 그 이유는 DDR5에 대한 반도체 이슈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업계 최초로서 이 DDR5 그러니까 즉 초당 640MB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발 소식을 조금 내놓으면서 지금 이 낸드나 D램 쪽에
이러한 수요 감소와 매출적인 부분의 이제 불안감을 이 DDR5 즉 차세대 반도체로서 내가 좀 해결을 해보겠다. 이러한 좀 뭐 발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좀 같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국의 또 시진핑 주석이 또 네. 3연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반사수혜가 우리나라로까지 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또 기대감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오늘은 뭐 SK 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급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요즘에 계속해서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얘기는 중국 갔던 돈이 이제 머무를 데가 없어서 한국으로 왔다. 근데 한국의 대장주를 보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게 홍콩 갔던 돈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대만의 TSMC에 있던 돈들이 TSMC는 지금 주가가 빠졌다면서요. 네. 근데 그 돈이 삼성전자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일견 타당한 분석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수급 논리로 접근하는 게 지금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했던 요소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1,500원이 가느냐 마느냐 네. 이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420원 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충분히 그만큼 싸졌다라는 차원에서 네.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홍콩에 있던 자금이 빠져나온다 그거는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우리가 MSCI 그 선진국 지수라든가 신흥국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에서 정해놓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기관 차원에서는 하루 아침에 바꾸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유입. 외국인 개인 투자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2009년 이후에 네.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30.5%를 8월달에 기록한 게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 작년 초가 한 35에서 36%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금의 유입이 시작된 부분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주가가 충분히 싸다라는 네. 그러한 인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거는 세 분께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많이들 담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 국민주인데 지금 6만 전자 다시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근데 하다 못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만 5천 원 그 밑에 언저리부터 야 요거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그때 주어야지 하고 못 주운 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세 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탁탁탁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샀습니다. 오늘도 사셨습니다. 또 들어가야죠. 들어갑니다.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오케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얘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도화선이 돼서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분위기 괜찮은데 투자 좀 해볼까 했던 분들이 다시 주머니에서 빼려고 했던 돈을 다시 넣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 1,400원 밑으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제 이건 공조가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실제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글로벌하게 이제 같이 공조가 좀 진행이 돼야지만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1월 CPI 발표 네. 전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리고 또 레고랜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저는 우선은 여전히 환율에 대해서 일단 하는 총재께서
1,450원 이상에서는 해외 투자했다가 환차손이 날 수도 있다. 이거는 하나의 가이드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제 체력이 지금 현 시점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진 않습니다. 그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에서 조금 일찍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게 개입을 했지만은 지난 주말에 어쨌든 50조 원의 이제 그 채권 안정 펀드 네. 그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오늘은 또 이제 그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지원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은행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해서 이제 수급까지 이제 개선을 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는 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극복 가능하다고 이제 해외에서도 평가를 하는 걸로 보고 예. 있고 환율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달러 기준으로 보면 1,200포인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주식을 담아도 될 타임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거 역시도 환율의 고점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시장을 조금씩 담아가는 거,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외인들 눈에는 우리만큼 정도의 불안으로 비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9월 말부터 오늘까지 자그마치 2조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저 한국 경제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좀 동일한 의견인 게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금융 위기 시절의 대한민국과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는 금융 위기인 현 시점의 대한민국은 그 경제 체력 자체가 조금 달라져 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지금 코스피 안에서 순매수 금액이 2조 860억 네. 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13일 연속 순매수 한 다음에 네. 하루 정도만 건너뛰고 4일째 지금 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조 원 정도로 산 네. 거고요. 아까 우리 질문하셨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사냐 안 네. 사냐. 지금 외인이 좀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중심이 되고 네. 이 두 친구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코스피가 상방으로 가기가 힘들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수도 많이 빠져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이 시점에서 2조 원이라는 금액의 외국인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왔다는 네.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닥에 가까워졌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아까 그리고 뭐 5만 5천 원이냐 6만 원이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5만 5천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더라도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없죠. 근데 그죠? 개인들한테는요, 네. 그게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세 분 전문가들은 네. 이게 액수가 크시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게 그 5천 원이 어딥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좀 그 5천 원의 그 시세 차익보다도 적어도 한 7만 이상까지는 좀 가면 더 간다. 네, 가면 더 갔지 6만 원까지 갈 정도는 네.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 네. 같고요.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의 걱정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은 구매 매력이 있는 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이고 또 SK하이닉스다 보니까 여기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우리 시장까지도 다시 좀 훈풍이 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 아까 우리 서승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할로 접근하라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뭐 6만 원대가 좀 매수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은 일부 사고 또 5만 8천 원, 5만 7천 원 떨어지면 또 한 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서 모아가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어떤 횡보를 거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사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물려 있을 겁니다. 그럼 안 물려 있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란 네.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신규 매수할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삼성전자 싸게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아래에서 지금 그래도 계속 이렇게 머물러서 줬었잖아요. 아, 우리가 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근로소득으로 일부 계속 이렇게 적금 넣듯이 그 뭐 6만 원 커트라인 정해놓고 6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사간다. 네. 이런 뭐 어떤 관점을 접근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적금이 6, 7%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인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배당이 1주당 350원 정도 될 거란 예. 말이에요. 그 350원이 큰 돈은 아닌데 만약에 주가가 한 6만 7천 원까지만 올라가도 6만 원에 담았는데 6만 7천 원까지만 가도 10% 이상의 주가 수익률 예. 그리고 거기에 1주당 350원의 배당 수익까지 챙겨간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그 지금 예적금 이자가 5% 6% 준다 이것도 그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그 수령을 할 때 또 그렇죠. 세금을 네. 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거는 3% 후반대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비교하시고 판단은 직접 하시는 게 맞다. 예. 그건 한번 판단을 해보실 만한 네네네. 거고.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교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인들이 이 종목만 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표를 잠깐 보여주셨습니다만 다른 것도 구매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물건인데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들어온 거죠. 네. 저걸 따라가도 되겠느냐?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가 따라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며칠 연속 매수해서 개인들이 따라갔다가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아.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차원에 있고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탁 집어서 어떤 종목을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한국이라는 시장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바스켓 안에 그 시가총액 비중대로 이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된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2위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중대로 들어간 거지 얘가 특별히 좋아서 들어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차손을 얘네가 감안하더라도 얘네는 싸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 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는 네. 이 종목들을 따라가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 홍 대표님이 얘기했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지금 현금 여력이 없을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물 타서 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 막상 들어가야 될 때 돈이 없어. 근데 저 같으면 차라리 이제 물려있던 종목들 중에 조금 중소형주에 물려있던 분들은 물론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테마성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외인들이 담는 저 종목이 앞으로 좀 오를 때 더 네.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이니까 네. 저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바꿔 갈아타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물린 정도가 너무 클 네. 때는 또 과감하게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돌아온 외국인들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갈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 강공일병도로 나왔던 연준 쪽에서도 그 메리데일리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네. 지금 그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경계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 국채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발생하고 있고, 지난주에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났었는데 현재 금리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그 미국 내에서 모기지론의 4.5조 달러 정도가 디폴트 날 가능성이 있다. 예. 이건 벌써 이제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CPI 지수 자체가 대부분 구성이 후행 지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경기 예. 선행이 아니고. 근데 거기하고 이제 맞닥뜨려져 있는 선행 지표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꺾였습니다. 렌트비 역시도 이제 하향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마나임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 CPI 지수 역시도 11월에 발표될 10월 또 12월에 발표될 11월 CPI 역시도 생각보다는 많이 하향돼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뱅크 오브 재팬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연준에서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좀 완화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른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미국의 아파트 값들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신호가 증시에 반영되면서 증시가 상승한다. 아, 이거는 정말 좀 신기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과거를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부동산이 오를 때 주식이 같이 오르죠. 대부분. 왜냐하면 돈이 시중에 풀렸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풀리게 되면 돈은 투자 시장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는 조금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가의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주식이 있어요.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네. 부동산이 그다음에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주식은 멈추고요. 네. 부동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주식은 빠르게 반등을 하는 반면에 부동산은 굉장히 천천히 다시 반등을 하죠. 무겁죠. 액수적으로. 그죠. 이게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인데요. 네. 역사적으로 지난 40년간의 이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 추이를 보자면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이 5배에서 6배 정도 오를 동안 주식은 40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죠. 그만큼이나 오르는 폭의 속도는 주식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뭐 그러한 이유들을 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 그래서 언제 반등하는 데가 네, 뭐 그렇죠. 가장 그게 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금리 인상 조절론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어요. 네. 항상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좀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미국 안에서 디폴트가 나올 정도면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2~3배 이상의 디폴트가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과연 미국이 만들 것인가?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연준의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발언한 것들을 보면요, 연속적으로 조절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다만 이번 11월의 금리 인상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진 않을 거고,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이 금리 조절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11월에 금리 인상은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악재는 언제 반영이 됐냐? 미리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미리 반영,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수에. 그럼 지금은 더 이상 이 11월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지수가 더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월 벌써 말이에요, 그죠? 10월 말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은 11월, 12월은 그래도 이제 뭔가 시장이 보여줄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채권을 포함한 이런 금융시장 자체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까지 어느 정도 좀 잡힌다고 한다면은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라도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되겠다. 네, 저는 산타랠리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FOMC 금리 인상 11월은 뭐 그냥 자이언트 스텝 다들 얘기하는 것 같고, 12월의 전망이 이때부터 조금 그 완화 스탠스를 보일 텐데 0.25냐 0.50이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0.25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페드와치라는 사이트를 참고를 해보면 네. 거기에서 그 확률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50bp 인상 확률이 47.6%고요. 75bp 인상 확률이 49.6%입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75bp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지금 11월 얘기죠? 네. 네. 아니 11월은 100%고요. 거의. 12월 얘기. 예, 지금 12월 12월도 자이언트를 네. 간다는 게 높아요? 12월도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그래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소폭 좀 높은데 우리가 조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 네.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젠간 역전을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28일 날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네. 걔를 연준에서는 금리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관련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잠잠한 상황인데 그래도 PCE 물가 지표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물가 지표에 따라서 이제 75bp 확률 그리고 50bp 확률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놀라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아직도 75bp 확률이 더 높은데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종 금리는 그럼 어떻게 4.5 그냥 유지입니까? 4.5가 아니라 거의 5.0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75bp 두 번만 해도 150bp잖아요. 그럼 4.75입니다. 근데 내년 2월까지 인상을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 내년 25bp까지 생각을 하면 5%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 12월에 75bp라든지 뭐 이렇게 간다면 산타랠리는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은 시장의 의견은 네. 4.75를 반영을 해서 50bp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4.75로. 네네. 그러면은 50bp 인상하고 네. 내년에 25bp 인상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게 또 역전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킹달러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미국 달러가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것도 네.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데 네. 여타 국가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지금 일본은 아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반작용이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미국 달러 강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호 묵인 하에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서서히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환개입을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영국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감세안을 갖다 제출했다가 그 트러스 총리 뭐 퇴임까지 오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지만은 그때도 보면은 국채가 또 난리를 쳤었고요. 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계치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이 미국채를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네. 계속 팔기 시작했다는 거. 결국은 미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지만이 그 미국도 자신의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강달러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겪어야 될 인플레를 갖다 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즐길 수만은 없는 게 지금 당장 미국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불거지기 시작하고 유동성에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또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이백이 진행이 되면 증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금리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결국은 이제 뭐 강달러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뭐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만 금리는 본디 달러의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본디 금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기타 외부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파운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위안화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요번에 이제 CNP 바이백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위안화 안정세가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럼 달러가 잡히는 신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타국가의 통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 오프닝 처음에 초반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을 같이 한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잡히지가 않아요. 네. 타 국가의 통화까지 같이 잡혀야 달러가 안정화를 네.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협조가 없었어요. 위안화, 중국도 협조가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금리 같이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까지 하기도 했었잖아요. 동조가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입장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고 위기의식을 같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파운드라든가 엔화라든가 위안화 이러한 통화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이것저것 정책들을 도입을 시키면서 달러 안정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타 국가들의 통화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금리 조절론이 있지만 왜 달러는 안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조절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다 보니까 조절이 돼야 달러가 잡히죠. 조절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달러가 잡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돈을 주기도 전에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음료수를 한 잔 먹고 싶은데 돈을 주기도 전에 음료수를 한 잔 달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선은 금리가 조금 조절이 되는 것까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금리가 우리 아까 서성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대 5%까지 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런 그 물가 안정 좋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물가 안정 좋은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무리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은 또 금융시장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융시장에까지 큰 부담을 주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기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를 보자면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가 좀 진정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달러가 좀 꺾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위안화라든가 엔화 그리고 파운드와 이러한 그 통화 국가들까지도 같이 힘을 실어서 달러 안정세에 힘을 보태줘야 된다. 그래야지 달러가 잡힐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집값도 그렇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조에서 증시가 오른다고는 하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지 채권 시장은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큰 손들이 떠나고 채권 시장이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도 또 걱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채권 시장의 걱정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매달 QT가 950억 달러씩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역으로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QT를 시행한 것 자체가 10년물 금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뭐냐면 10년물 금리가 그래도 3년물보다 높아야 우리가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을 우려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 QT 자체가 채권 가격의 하락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장의 불안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채권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 연결돼 있을 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금융 위기로 퍼지지 않는 것은 은행권들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채권 문제는 회사채라든가 국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개별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줄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차라리 유상증자를 할래.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 회사들이 채권 발행을 하면 도대체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서 돈이 안 돈다, 돈맥경화다,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50조 자금을 투입을 하잖아요. 이런 채권 시장의 위기 좀 불안 요인들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안정이 돼야지 사실 증시도 좀 편안하게 네.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거기가 진짜 큰 자금들이 돌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신뢰 문제가 한번 깨지게 되면은 사실은 국가 신용에 대한 문제도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특히 심각하면 외국인들 이탈까지 불러오게 되면은 정말 그때는 진짜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정부가 이제 어쨌든 강력하게 방어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 연일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풀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돈맥경화 현상처럼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의 또 다른 딜레마는 한전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다 그 한전채가 풀리고 있는데 그 금리 자체가 또 높습니다. 그 금리가 5%대 중반 후반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은 뭐 더블 A 등급이라든지 다른 채권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줘야지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가는군요. 트리플 A 등급이니까 네. 한전으로 몰리죠. 이제 안전한 국가 그렇지. 국채에 준한다 이제 하니까. 뭐 한전이 망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조절도 좀 필요한데 한전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또 대규모 적자를 계속 네. 보고 있고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물량 조절,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뭐 이 얘기가 맞는지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전에 대해서 정부가 출자를 조금 더 해가지고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키면서 조금 유동성을 보강할 수 있는 길을 다른 방법에서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이제 그 우려는 한전같이 안정적인 회사가 그런 그 고가의 이윤을 주는 채권을 발행해 버리면 시중에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니까 다른 곳으로 갈 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신 거죠. 아, 실제로는 그 LGU 플러스하고 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아마 발행 금리가 5%대 후반으로 아마 내놨던 네. 것 같은데 등급의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 발행하는데 이제 원하는 만큼 야, 채우지 거기도 그렇게 못했던 탄탄한 상황. 회사인데도. 아, 그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사실은 뭐 보증을 해주고 뭐 이렇게 막아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수급을 좀 조절해주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저 건설사들 PF 문제까지 네네. 불거지고 도미노처럼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달러 얘기 잠깐 더 하자면 그 옐런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미국 달러 강세, 킹 달러 환율에 당분간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선을 그은 거거든요. 이런 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어찌 보면은 미국과 우호 관계잖아요. 네. 그 우호 관계인데 미국한테 사실은 뭐 중국은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일본도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킹 달러 기조에 대해서 별말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이 사실은 이런 인플레라든가 이런 경기 둔화 시기에 뭐 봉기까지는 아니어도 데모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플레의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킹달러. 네. 이 킹달러가 결국은 그들한테 불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대놓고 미국한테 불만을 표출을 했어요. 네. 지금 이거 좀 달러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 올려라. 지금 적당히 올려야 될 시기 아니냐. 우리 좀 다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이 달러 때문에 이러다 다 죽는 상황이에요. 다 죽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앨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선을 끄은 거예요. 글쎄. 니들 알아서 해라. 네. 예,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더 급하니까 우리나라 물가부터 난 잡을 거다.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선을 딱 끄은 상황이에요. 판은 거기서 벌려놓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지금 결국은 이 판을 만든 건 미국인데 네. 미국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감은 있지만 하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차피 미국도 지금 이 킹달러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래서 미국도 좋을 게 없어요. 킹달러가 지속이 되려고 그러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끌고 가면은 미국 내에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디폴트 사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불안 심리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인플레 잡으려고 하다가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가 될 수도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은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뭐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우리나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레고랜드 사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킹달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놔둔다라고 치더라도 우리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좀 이게 더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레고랜드도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섣부른 디폴트이지 않을까. 그런 제가 생각도. 아까 이제 예. 도화선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주변 분들 전문가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한 3, 4개월 정도 뒤쯤에 벌어질 일이 이게 도화선이 돼서 미리 벌어져가지고 네, 맞아요. 예. 지금 급작하게 대비를 대책을 마련하려니까 죽겠다. 예, 이런 지금 얘기를 그런 하더라고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그 김지혁 금융위원장께서 네. 나오셔가지고 요번에 뭐 정부가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서 네.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내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돈도 부족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이 채권 시장의 안정을 좀 도모하기가 좀 부족하고 제1의 채안 펀드, 제2의 채안 펀드까지 나와야 돼요. 채안 펀드란 이제 채권 시장 안정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50조 규모죠. 예,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채안 펀드들을 발행을 하고 조금 더 돈을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채권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근데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안정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정이 안 되고 조금 더 돈이 더 일단은 뭐 급한 네. 불을 끄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 얘기인 발등에 것 같고. 불 떨어진 거를 좀 끄겠다라는 네. 내용인 지금 것 얘기 같고요. 들어온 걸로는 그 달러는 역외 환율로 보면 지금 1,417원, 1,420원 밑으로는 어쨌든 갔습니다. 또 하나 옐런 여사가 또 얄미운 발언을 한 게 IRA 관련법, 한국이나 유럽의 우려는 알겠지만 법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일단 IRA라는 자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한 그런 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자산 유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리쇼어링 사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이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면 달러를 사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IRA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도 지금 원재료에 대한 중국의 비중이 의존도가 너무도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진다라고 하면 수혜 기업은 상당히 압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환율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사실은 미국 기업도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너무 그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MS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걔네도 매출이 줄어든 게 네. 그런 이유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달러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게 화폐 가치의 상승은 물가의 하락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한 강수일 수밖에 없어서 IRA도 그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차가 없어서 차 사려는 사람 1년씩 기다리는데 네. 아니 근데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그냥 최저가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IRA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일단 이번에 세타 엔진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보상금 책정하면서 영업 비용이 또 이제 추가로 발생했던 그런 것들이 일단 부정적으로 작용을 네.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도체 쇼티지에 의해 가지고 대기 수량이 많다 해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되질 않다가 이게 한꺼번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침체기 들어섰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네. 상태인데 유난히 자동차만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비싸지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환율 효과도 있고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가졌었다 그러면 네. 이제 반도체는 오히려 풀리는 와중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숫자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다가 또 IRA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IRA에서 그 보조금 $7,000가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절반은 그 배터리 쪽에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차가 그 현지 생산을 못했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놓고 얘기하면은 한 3,500달러 정도가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보면은 그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도 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하고 그 합작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을 짓는 구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지금 현재 그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차액이 7,000달러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전기차 내에서의 현대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은 생각보다는 되게 높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질 않고 지금은 악재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글쎄, 근데 여기에다가 유럽판 IRA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이 네. 우선이 되다 보니까 네. 미국이 저렇게 또 그 IRA를 본인 그 자국의 이익에 맞게 좀 네. 저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유럽 국가에서도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미국도 제코가 석자지만 네. 유럽 국가들도 결국은 제코가 석자인 것처럼 네. 이런 유럽만의 IRA를 또 이제 만들어내서 네. 지금 미국의 저런 독주를 좀 막아보겠다. 우리도 여기서 살아남아 보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은. 그리고 지금은 이 IRA가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뒤통수 친 거잖아요. 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면서 거기에 대한 또 악재가 아무래도 그동안 현대차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실망감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인플레 감축법 우리 할 때는 막 악수도 하고 막 껴안고 막 사진도 찍고 난리가 났었는데 막상 이제 미국 돌아가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현대차가 거기에 배제가 돼버렸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현대차가 좀 빠진 측면도 네. 있고 거기에 또 더불어 보자면은 현대차 또 실적이 이게 저는 좀 언론에서 좀 잘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향했다라고 좀 이렇게 자극적이 안 좋은 기사만 썼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매출 자체로 보면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왜 이 영업이익으로까지 이어지지가 않았냐? 요번에 이거 세타2 엔진 네. 그 GDI 엔진 그렇죠. 이슈 있었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더 우리가 봐야 되니까 지금 시간 때문에 네네네. 이것도 그렇고 폴란드하고 원전 관련해서도 미국이 고춧가루 뿌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게 속상한데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요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의 그림자 속에서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각 나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제 문제까지 더해서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이고 살얼음판을 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경주마가 철저하게 충실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과 그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장 끝나고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장 분석, 경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